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뒤에 발표될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다우는 6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유럽은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모두 1%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유가도 2% 이상 크게 상승하며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이 내놓는 미국의 5월 서비스업 지수가 5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수치는 전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5만 5천 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의하면 규모는 기대에 미흡했지만 고용은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 대비 10,000건 감소한 4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 그리고 하루 만에 큰 폭의 급반등.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반등은 아니었는데요. 다우의 경우에만 보면 0.06%, 6포인트가량만 올랐습니다. 상승 출발하긴 했었지만 장중에 발표됐던 많은 지표들이 모두 다 기대치에 미흡했다라는 결과를 보자 뉴욕 증시 장중에 하락 반전도 됐었는데요. 장 막판 그나마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플러스 강보합에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발표를 남겨두고 있죠.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가 장 막판 매수세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의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또 반등세를 이어는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 상승세를 출발했습니다만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 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유로화가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다시 밀리고 또 하나 헝가리죠. 재정위기 우려감으로 헝가리 포린트화가 급락하면서 이제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나 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만은 또 장 후반에 접어들면서 또 내일 발표되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강보합세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와 S&P 지수 같은 경우는 200일선의 저항을 받았지만은 그 기술주인 나스닥은 최근에 강세를 이어가면서 200일선 지지와 함께 0.96%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개장 초 발표된 신규 실업 신청 건수라든지 ADP 민간 고용, ISM 비주업 지수, 4월 제조업 수주, 각종 지표 많이 발표됐는데 이 지표 자체가 대부분 그 개선된 수치는 보였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약간 1% 부족한 수치가 발표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는 약간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일단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엑슨모빌이 한 1.3% 정도 상승했고 기술주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승폭이 컸었는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18% 상승한 364.15로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스코가 1.58%, 인텔이 0.41, IBM이 한 0.43% 오른 채 마감했고요. 아무래도 그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감을 인해가지고 은행주는 좀 약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0.5%, JP 모건 체이스는 한 1.1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원유 재고 감소 영향을 인해서 한 2% 이상 오르면서 74달러선을 회복했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1.215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또 개선세를 보인 것이 확인이 됐지만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에는 충족을 못 시킨 결과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표를 좀 하나둘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의 사실 예고편이라 할 수 있죠. ADP에서 내놓는 민간 부문 고용, 일단 늘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민간 고용가 4개월 연속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만은 개선 속도는 여전히 굼떠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단 그 수치상으로 살펴볼 때 5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한 기대치 7만 명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만은 5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고요. 당초 발표된 그 4월 고용수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4월달 발표할 때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한 6만 5천 명 정도로 증가한 수치로 수정짓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출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크라이슬러 등의 그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해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인다고 설명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한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 중소업체들의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은 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회복이 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 6, 7만 명 정도 민간 부문 고용이 좀 늘어났으면 싶었는데 5만 5천 건 정도만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뭐 4개월 연속 지금 민간 부문 고용이 늘고 있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다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주간 단위로 항상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연속 출혈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전주 대비 10,000건은 감소했다면서요. 네,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참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일단 감소세로 이어가면서 전주 대비 10,0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저 45만 3천 건으로 전주 이제 수정치가 46만 3천 건보다는 감소했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예상치 45만 5천 건보다는 2천 건이 더 감소한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속 수급자 수라 그러죠. 연속 수급자 수 같은 경우가 이제 466만 6천 건이 나오면서 전주 뭐 수정치 463만 5천 건보다는 많은 3만 1천 건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461만 건에 비하면은 한 5만 5천 건이 증가한 약간 실망스러운 수준이고요. 사실 이날 좀 재미있는 것이 그날 그 조금 전에 발표된 5월 발표된 5월 취업자 수 증가와는 달리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취업자 수는 증가했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감소했으니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 FTN 파이낸셜 한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시장의 회복이 어느 정도 한결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수요 자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은 그 기업들은 그 회복세가 유지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는 상대적으로 휴대패커드와 허쉬 등 일부 기업들이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전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두 개 조금은 교차돼 보이는 결과를 내놓은 것 같은 고용지표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거나 장 막판에는 진짜 고용지표를 할 수 있는 노동부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아마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지표도 마저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4월 제조업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죠? 네, 4월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째 증가세를 했던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그 수치 자체는 전월비 한 1.8%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만은 한 1.2% 정도 증가하는 거에 좀 미치면서 예상치는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 제조업 총 수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내구재 수요 같은 경우는 한 2.8% 증가했습니다만은 뭐 식품이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 같은 비내구재 주문은 한 0.1%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일단 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그 시월비 투자하고 기업들의 재고 보충이 살아나면서 뭐 대우케미칼이라든지 디어앤코 등의 기업 주문이 약간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발표됐던 것이 ISM 지수 중에서도 이 제조업 지수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10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또한 밤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이어나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5월 미국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50 이상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확장 그 규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55.6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한 끝이 모자라면서 뭐 전월과 비슷한 55.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약간 뭐 50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확장세는 이어간다 볼 수 있고요. 이 ISM-P 제조업 지수 중에서도 이제 고용 지수 같은 게 있는데 고용 지수가 전월 그 50.4로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이 비제조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월이 이제 49.5였는데 최고 수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뭐 또 고용 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엔 정말 무슨 지표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씩 약간씩 조금만 더 나와줬으면 하고 기대를 좀 했었던 그런 지표들. 나머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5월 소매점 판매 결과도 나왔고 1분기 생산성 결과도 있더라고요. 나머지 지표들 정리해봐 주시죠. 예, 워낙 지표가 많아서 좀 예. 오늘은 그 지표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네. 1분기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2.8%로 하향 수준됐고요. 뭐 예상치 3.6%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뭐 1분기 노동 비용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1.3% 하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5월 소매점 판매 같은 경우에는 2.5% 증가했는데 요거 수치 자체도 어느 정도 기대에는 좀 미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기대치는 한 2.6%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2.5% 나왔던데 업종별로 간단히 크게만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 회원제 할인점 업체인 BJS 홀세일 클럽 같은 경우는 5월 판매가 한 예상치 6.6%보다 높은 11.3%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반면 대표적인 그 의료인 홀세일 업체인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5월 판매가 9% 증가했지만은 그 기대치 9.7%에는 약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지표 때문에 또 지표가 좋아도 못 올랐던 날이 있는 반면에 지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진 않았지만 썩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았었던 그런 지표. 하지만 오늘 밤에 있을 고용 지표가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장 막판 매수세를 불러들여서 강보합에 끝난 것을 뉴욕 증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유럽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져 왔었는데 유럽은 간밤에 어떻게 끝났는지요? 예,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4일째 상승하면서 뭐 3개월 내 최장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에너지주하고 광산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한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장점 미국의 서비스 산업도 경제 지표는 예상치에는 좀 미흡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회복 확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유럽 쪽은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그 종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에너지주의 그 낙폭이 최근에 좀 과했었는데 그런 관측을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BP는 조금 상승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뭐 후보로라든지 페트롤리아 지오 서비스 같은 경우는 4.5%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뭐 프랑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럽 최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KLM 그룹 같은 경우에는 탑승객 증가 소식으로 한 6.1%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브리티시의 그 BP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사가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에서 AI로 한 단계 하향했는데 무디스도 물론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만은 이 BP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지난 4월 20일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태 이후에 주가 자체가 30% 이상 급락한 사이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만 오히려 뭐 종목은 한 0.6%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주가 움직임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저희가 미국의 5월 소매점 판매가 뭐 전월 대비 한 2.5% 예상치보다는 많이 증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2% 중반대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유로존의 4월 소매 판매 결과도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미국 쪽은 뭐 그나마 좀 양호했습니다만 유로존은 상당히 안 좋았던 4월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오히려 감소하면서 뭐 좀 그 유로존 재정 위기가 유로존 어느 정도 소매 판매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었고요. 네. 일단 소매 판매 같은 수치를 살펴본다 그러면 전월비 한 1.2% 감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소폭 같은 경우는 2008년 10월이 최대 감소폭이고 물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를 감소해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그 12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유럽 실업률하고 유럽의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재정 적자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아무래도 20%의 실업률을 보이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 소매 판매 하락폭이 컸는데 오히려 뭐 2.1% 하락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도 약간 양호한 나라죠.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매 판매 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표가 발표됐던 것, 그리고 유로화가 다시금 4년의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시 뉴욕 증시의 상승 출발을 모두 다 깎아먹는 악재였다라고 아주 서두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로화가 왜 다시 4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럼 1.21달러대까지 밀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는 기대에 좀 못 미쳤고요. 또 안전자산 통화가 되겠죠. 네. 안전자산 통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유로화 매로 이제 분위기로 다시 이어졌는데 또 그러한 점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유럽 중앙은행이 또 역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좀 취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유로 하락이 약간 뭐 불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4년 내 최저치였던 1.2111달러까지 수준의 근접하는 1.216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장 초반 그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헝가리죠. 헝가리가 어느 정도 다시 재정위기 우려감이 나오면서 그 헝가리의 통화인 포린트가 급락하면서 이런 점도 약간 유로화 약세에 조금 가미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니까요. 그래도 유가는 또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을 줬던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이 호재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는 사실 지난 3거래일 전 75달러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주간에서 미 에너지청에서 이제 그 재고를 발표하는데 그 지난 원유하고 휘발유 재고가 각각 190만 배럴, 260만 배를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유가 재고 감소가 어느 정도 고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75달러 상승한 74달러 61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 마저 들어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바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텐데 실업률하고 같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비농업 부문 고용이 늘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전일 시장에도 막판에 오늘 그 발표될 이 지표의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난달 그 9.9%에서 한 단계 낮은 9.8% 정도 약간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실업률보다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수치인데 이전 한 29만 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한 2배 정도 증가한 50만 8천 명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있을 일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욕 증시 어떤 지표들이 또 쏟아질 예정이죠? 일단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지표가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주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소비자 신용 잔고하고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특별히 지표가 없습니다만은 EU 쪽에서는 재무장관 회담이 약간 예정돼 있고요. 뭐 주 중반에 접어든다 그러면 이제 6월 23일 날 미국이 이제 FOMC 회의가 나오는데 그 FOMC 회의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 여전히 이제 뭐 고용 동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주 금요일 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하고 또 5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4월 금요일 날 그러니까 6월 11일 금요일 날 발표되고 있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5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보였던 5월 증시가 그대로 대변하는 점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수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30포인트 이상, 2% 가까이 오르면서 1660선도 회복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꽤 괜찮은 규모로 다시 사주기 시작했죠. 오늘 뉴욕 증시 아주 소폭이나마 강보합에 끝났는데요. 고용지표 기대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뉴욕에 기대서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이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미국발 훈풍, 외국인 매수,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았는데 글쎄요, 금융주 외 내 종목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30포인트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시장이 비주도주 위주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아차나 삼성전기와 같은 그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전일 각각 3%, 2%대 반등을 했지만 이 거래일 전 대비하면 모두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전 대비해서 시장이 20포인트나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도주의 부진이 그 하루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틀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든 하여튼 IT 업종이든 대표로 볼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이렇게 부진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의 일입니다. 예. 시장이 뭔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주도주와 시장과의 관계가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과거의 주도주와 시장이 그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즉 주도주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주도주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기아차 같은 종목이고, 네. 두 번째로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들 수 있는데요. 기아차를 예를 들어 보면 그 시장이 1% 상승할 때 기아차가 3% 상승한다든가, 혹은 시장이 약 2% 하락할 때 기아차는 뭐 0.5% 내지 보합에 그친다던가 이것이 바로 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아차 혹은 삼성전기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는데 네,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고. 네, 그렇죠. 네. 예, 그것이 이제 아웃퍼폼인데 첫 번째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왔었다는 것이고 최근에 약 한 보름간은 또 어떤 양상을 보였냐면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네. 이 주도주들이. 예. 그래서 물론 시장이 상승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 거래일간 이 주도주와 시장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공식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시장이 12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면서 네. 뭐 1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러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기아차가 이 역할을 담당해내지 못하면 삼성전기가 그 역할을 담당해냈었고 네. 삼성전기가 또 담당해내지 못하면 기아차가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모습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기아차든 삼성전기든 모든 IT와 그 자동차의 대형주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주들만 급등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그 시장이 주도주들이 시장 하락할 때 민감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둔감하다. 이게 이제 그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주도주들이 3개월 만에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단계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기엔 좀 이른 감도 있는데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해나가면서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환매 시각인데요. 네. 어쨌든 순환매 시각이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주도주의 언더퍼폼 시각이든 주도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약해지면서 약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추세적으로 잠깐 주도주가 쉬는 사이에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매기가 싹 쏠리는 현상인지 아니면 주도주가 쭉 한번 꺾일 그런 분위기인 건지는 알 수 없을 때 지금 현재 ING 상황만 봤을 때 주도주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이 오히려 지수가 못 가더라도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시장 지수는 좀 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주도주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낙폭과대주 플러스 뭐 자동차 중심이었던 주도주는 이 컨비네이션이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는 조금 이제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그 현대모비스가 이 자동차 업종에서 최초로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래서 네. 그 단기 투자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 전략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시장 지난주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네. 시장이 오히려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그 전날 신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것은 과거에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그 자동차를 뭐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닌데 네. 분명한 것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전략을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투자자별로 어떻게 이 변화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가 네.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예. 이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그 자동차 섹터와 함께 그 낙폭과대주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절반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낙폭과대주들이 그동안 뭐 그 적게는 3개월에서 뭐 6개월 이상 그 계속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쉬었죠. 계속해서 그 폭락해 나가는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낙폭과대주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가장 대형주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가 그 시장이 폭락기에 시장 대비해서 그 오히려 시장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었고 네. 이어서 그 매기를 이 건설주들이 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매기를 서서 이제 증권주들이 함께 좀 움직여 나왔었고 네.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금융지주 쪽이 큰 폭의 상승세를 네.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장이 30포인트가 이 금융지주의 힘으로 해서 반등을 해나갔는데요. 예. 그럴 수 있는 거는 이 금융사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한 3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금융지주 쪽이나 이제 증권보험이 상승을 하니까 네. 지수가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가격 비중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였다면 전일과 같은 시장에서 30포인트와 같은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이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네.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기가 형성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예,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도주와 시장의 상관관계가 지난 3개월과 약간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서 그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도주들이 만약에 낙폭을 좀 확대를 하면 네. 그때 이 주도주들을 다시 조금씩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예상한 것과 달리 주도주가 둔화되지 않고 곧바로 재차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움직임을 만약 보인다면, 예를 들면 기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아차가 지금 31,000원인데요. 네. 전 고점 라인이 32,000원권역입니다. 물론 뭐 잠깐 그 이상도 올라갔었지만 예. 만약에 기아차가 32,000원을 재차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비싸게라도 기아차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시키는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는 네. 전략을 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나 좀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공격적이다. 중장기 투자자인데 좀 공격적이다라고 스스로 투자 성향이 그렇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좀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와 중기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단기, 중기 말씀하셨을 때 아까 현대모비스에 대한 얘기는 좀 하셨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예상외로 조금 어쨌거나 현 국면에서 힘이 좀 예상외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중장기적으로 할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월드컵 때문에라도 어제 아주 많이 할인이 올랐습니다. 뭐 4,8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손절은 깨지 않았고요. 중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홀딩 혹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약간 눌림목 있으면 할인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는 거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이라 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워낙 매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인을 잠시 차트를 네네.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의 좀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봉상으로는 지금 뭐 사실상 신고가의 상태다라고 뭐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고점권역을 3,500원권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돌파도 잠깐 했었지만 이 돌파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500원권역을 어쨌든 돌파를 해나가면서 하림의 실적 증가와 걸맞게 지금 하림이 큰 폭의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300원 지지 라인과 이 3,600원 고점 라인이 있는데요. 네. 하림의 경우에 최근에 이것을 3,300원 지지 라인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했다가 대량 거래와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최근에 이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했다는 것은 약성 투자자들의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전히 뭐 기술적인 해석인데요. 네. 그 이후에 대량 거래와 함께 전고점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은 네. 이미 강성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장악이 이전에 이제 3,600원을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국면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급등에 따른 뭐 피로감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만약이라도 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진입하셔도 뭐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까지 눌리면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전일 굉장히 센 매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크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3,600, 뭐 20원, 10원 뭐 이 정도까지 만약 눌리게 되면 네. 오전에 일찍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네.
오후에 만약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뭐 1시 넘어서 네, 그런 그럼 모습이 힘이 약해지는 걸 나타나면 수도 있나요? 예, 매수 타이밍을 조금 내일이 그 다음 주로 좀 늦춰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오전에 일찍 그런 모습들이 10시 이전에 나타나면 오전이 매수 잡아야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리온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데 예. 그 가격이 지금 34만 원권역에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이 배제된 종목입니다. 예. 그 오리온과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그 업종 자체는 좀 다르지만 네. 그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락앤락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가격이 고가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모두 그 중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네. 그 지금 LG생활건강의 PBR이 약 10배, 한 8.5배니까 뭐 9배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중국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네.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PBR이 5배, 그리고 락앤락 같은 경우도 PBR이 그 5.5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업보다 훨씬 높은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PBR이 4배에 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그 자회사 운미디어를 그 CJ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네.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올해나 그 내년 정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초과할 그 지금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간 그 중국 투자를 해온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오리온의 그 차트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마 오리온의 차트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지금 이러한 이러한 그 차트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었나라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오리온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뭐 그 30만 원 고점권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오버슈팅입니다. 네. 3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형성됐던 거는 오버슈팅이고요. 예. 사실상의 신고가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 신고가는 앞서 말씀드린 뭐 중국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적으로 34만 원 아래 권역으로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죠. 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이럴 경우에 뭐 쉽게 그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또 없겠습니다. 그래서 네. 34만 원 전후에까지 주가가 조금 눌림목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네. 좀 매수를 해 나가면서 만약에 그 이상으로 좀 더 빠진다면 쉽게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권유해 드리겠고요. 네. 이 30분 봉상으로는 31만 원권역이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만 원이 만약에 그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단위로 변화하는 그 주가 특성상 3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네. 2차 목표가는 42만 원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리온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약간 좀 눌리면요. 34만 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를 부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술음악 파리 정치대 교수는 과도한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막판에 판세를 요동치게 만든 건 스마트폰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IT였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위력을 발휘했었는데요. IT의 진화로 풍속도가 바뀌게 된 6.2 지방선거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노조법이 적용되는 오는 7월부터는 합법적인 파업 또한 철저하게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측이 타결을 이유로 유급으로 처리를 할 경우 부당한 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패배로 여권의 인적 개편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청의 수장을 맡아왔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가 애플 아이폰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개국으로부터 100만 대 예약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는 8일엔 드디어 국내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럽발 재정위기 얘기가 많은데요. 세계적 석학이죠. 기소르만 교수가 포퓰리즘에서 그 답을 찾았다면서요. 네, 기소르만 파리 정치대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과다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한 포퓰리즘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또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서울포럼 2010을 앞두고 방한한 소르만 교수는 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갖춘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재정위기는 정책적인 이슈, 즉 표를 의식해 능력 이상으로 과다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을 줄인 빌 클린턴, 또 긴축 재정으로 경제를 부흥시킨 마가렛 대처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유럽의 이 같은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솔만 교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인상은 성장 움직임을 사라지게 하면서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는 세금을 올리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정부 부문은 축소하는 대신 민간 부분의 혁신과 투자 기회를 늘리고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민간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르만 교수는 유럽의 위기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네. 그는 일본과 유럽은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면서 인구 노령화가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평등한 일본이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인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젊고 기획 욕구가 높아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르만 교수는 또 최근 유럽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에 대해 감사하다는 글을 최근 썼다면서 이번 위기가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 경제 통합 당시에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또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소르만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에 북한은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소르만 교수는 오는 7월 7일부터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서울포럼 2010에 참가하며 미래 경제와 사회 2020년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 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개별 세션에서는 최연소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라구람 라잔 스카우대 교수와 판간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함께 글로벌 경제와 G20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21세기 지성이라고 하죠. 기소르만 교수. 오는 7월 7일과 8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기념한 그 포럼 2010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또 그의 입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6.2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제도 선거 관련해서요. 코스닥 관련 테마들이 웃기도 했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테마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막판 판세를 좌우한 트위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네, 지난 1일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정보기술 IT죠. IT 기술의 진화로 풍속도가 바뀐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IT 발전의 선거가 거듭될수록 판세를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막판에 판세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스마트폰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IT 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위력을 발휘했다면 이번에는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했다는 말인데요. 네. 2002년 당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결집시키고 투표장을 불러냈다면 올해는 전파 속도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트위터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셈입니다. 2002년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 메일을 통한 투표 참여 동료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IT가 선거에 접목되고 고민마다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의 활약은 야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중재연층에 비해 진보 성향이 강하고 트위터 등 새로운 모바일 소통 수단에 익숙한 20, 30대가 오후에 투표장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6.2 지방선거에서 이 젊은 층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트위터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5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낸 것, 트위터가 아주 큰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 있죠. 이번에 사실상 패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한나라당 측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패배 때문에 후폭풍이 거센데 아마 많은 인사들의 교체가 있을 거라고요. 네,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패배로 여권의 인적 개편이라는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당청의 수정을 맡아온 정봉주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3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정부 내각을 이끄는 정운찬 국무총리는 야당의 강력한 사퇴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회의에 참석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선거에 책임을 맡은 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네. 이 자리에 빌려 사퇴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일부 수석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정 총리는 이날 정세균 민정 대표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내각 총수퇴 압력을 요구받았습니다. 정 대표와 정 실장의 사의 표명에다가 정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 높아지면서 여권 전체는 인적 개편의 혈액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패배로 대폭적인 인적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대폭적이고 개혁적이며 시속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뒤 첫 공식 일정인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힘과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2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저희가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새 노조법이 적용이 될 텐데 7월부터 노조 관련해서 좀 변화가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7월부터는요, 합법적으로 파업했다고 해도 철저하게 무급 처리가 될 거라면서 돈을 주면 오히려 그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파업을 해도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편법이 많았었는데요. 네. 새 노조법이 적용되는 오는 7월부터는 합법적인 파업도 철저하게 무급 처리가 됩니다. 다측이 타결을 이유로 유급 처리할 경우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일반 노조원이나 노조 간부의 노동 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공개했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등에서 정하는 업무나 정치총회, 대의원회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파업이나 공시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면제시간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되지는 않게 됩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노사 간의 대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는 합법적인 파업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외에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무급 원칙으로 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들 노조 활동을 일과 시간 이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가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했으며 일 단위의 면제 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정했고 교섭 협의 시간 등이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업과 선거 출마가 타임오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라는 노동부의 새 매뉴얼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접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8일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테고 또 8일이 되면 고민에 쌓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폰 4G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에 앞서서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오는 8일에 먼저 만나보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0개국으로부터 벌써 갤럭시 S 100만 대 미리 예약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요. 네, 갤럭시 S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X가 애플 아이폰의 대항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100개국, 110개 이중 통신사로부터 100만 대의 갤럭시 X 예약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 스위스에 이어 오는 8일 국내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갖는 등 이달 말까지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론칭 행사를 이어가면서 갤럭시 S 열풍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업계의 관계자는 갤럭시 S의 슬림한 디자인이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그 놀라운 성능을 칭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과연 삼성의 갤럭시 S, 돌풍이 벌써 선 주문만 봤을 때는 불고 있다는 느낌인데 아이폰을 누를 수 있을지, 누가 1위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엔 뉴욕 증시는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간 게 어딘가 싶은데요. 장 초반에 출발은 괜찮았습니다만 장 중에 쏟아져 나왔던 지표들이 모두 개선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시장의 눈높이, 그러니까 기대치는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또 장 중에는 유로화가 4년 내 최저치까지 밀렸다라는 안 좋은 유럽발 위기 소식도 또한 하락 반전에 힘을 보탰었는데요. 장 막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5월 비농 부문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바탕으로 올랐던 뉴욕 증시, 우리 증시까지도 그 같은 기대감이 번질 수 있을런지요. 또 외국인이 이틀 연속 다시금 대규모 매수를 해줄 수 있을런지,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